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후반 돌싱녀입니다. 오늘 저는 구독자 여러분께 전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만행을 모조리 폭로하려고 합니다.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저지른 전남편과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한다면 이틀 밤을 꼬박 세워도 부족하겠지만 최대한 핵심만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호텔그룹 오너의 금지옥엽 외동딸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재벌이죠. 요새 갑질 재벌이다 뭐다 하면서 재벌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항상 돕고 살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본보기 삼으며 자라왔습니다. 또한 재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했고 성격도 무척 유순하고 조용조용한 편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대학 동기들도 제가 재벌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정도였습니다. 학부 시절 자가용은커녕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등하교했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용돈이 부족해지면 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정말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했어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곧바로 실무 경험을 쌓을 목적으로 아버지가 소유하는 호텔의 호텔리어로 취업했습니다. 낙하산 소리를 절대 듣고 싶지 않아 남들과 똑같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호텔에 입사했고 말단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어느덧 호텔리어 3년차가 되어 한창 열의를 가지고 일에 몰두하던 와중 저희 호텔로 같은 과 선배였던 전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전남편은 뚜렷뚜렷한 외모를 가진 훈남으로 학부 시절 매우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에 비해 저는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절 알아본 전남편이 다소 과할 정도로 반가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학부 때 전남편은 워낙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 저라는 존재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거든요. 너 혜미 아니니? 맞지? 유혜미. 와, 오랜만이에요, 오빠. 잘 지냈어요? 혜미 너 호텔에서 일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지? 운명인가? 에이, 무슨, 오빠 말대로라면 옷깃만 스쳐도 다 인연이게요? 암튼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서 일하는 거야? 호텔리어라니 정말 멋진데. 오빠는 어떻게 지내요? 나는 비즈니스 출장 때문에 잠깐 들렸어. 너 있는 줄 알았으면 좀 더 멋지게 하고 올 걸 그랬다, 야. 오빠는 지금도 여전히 멋있는데요, 뭘. 오빠 여자친구는 참 좋겠네요. 무슨 소리야. 나 여친 없어. 혹시 혜미 너 이따 퇴근하고 시간 되니? 시간은 왜요? 왜긴 데이트 신청 좀 하려고 그런다. 괜찮아? 저야 좋죠. 그럼 퇴근하고 봐요. 저는 속으로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전남편의 식사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사실 전남편이 워낙 과에서 인기가 많았던 존재라 저 역시 그를 남몰래 흠모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절대 그 제안을 수락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전남편 면상에 소금이라도 뿌려주고 싶은 심정이네요. 혜미야, 너는 졸업하더니 더 예뻐졌다. 남자들한테 인기 많지? 인기는 무슨요. 오빠야말로 동기들 사이에서 완전 인기 짱이었잖아요. 그래? 내가 인기가 그렇게 많았다고? 금시초문인데? 모른 척하지 마세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잖아요. 발렌타인데이랑 빼빼로데이 때마다 선배 사물함이 온통 여학생들 선물이랑 편지로 꽉 찬 거 기억 안 나세요? 혜미야, 사실 나 대학생 때부터 줄곧 너 좋아해서 다른 여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네? 뭐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겠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게 꼭 운명 같아서 말이야. 이 말 꼭 하고 싶었어. 오빠가 절 그렇게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미안.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많이 부담스럽지?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오빠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이야? 네, 오빠. 오빠 말대로 우리 진짜 운명인가 봐요. 그렇게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져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이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아침마다 밥 잘 챙겨 먹으라며 도시락을 싸다 주기도 했고 점심시간 때 불쑥 찾아와 보고 싶었다며 달콤한 사탕과 초콜릿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과 사귀고 난 뒤 함께 나가게 된 대학 동기 모임에서는 저희 두 사람은 당연하게도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했어요. 교내 최고 킹카였던 선배가 존재감이 전혀 없던 평범한 저와 갑자기 연애를 한다고 하니 모두가 놀랄 수밖에요. 혜미랑 선우 선배랑 둘이 정말 사귀는 거야? 웬일이니 웬일이야. 둘이 원래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대학생 때는 서로 인사도 안 하지 않았나? 그게 내가 원래부터 혜미를 줄곧 좋아했어. 우연히 만나게 돼서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했지. 세상에, 선우 선배 완전 로맨틱하다. 그나저나 혜미 이 지집의 완전 능력자인데? 학교 최고 킹크를 사로잡다니 말이야? 도대체 그 비결이 뭐니? 얘는 비결은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 마음이 뭐 어디 마음대로 되나? 그냥 운명이니까 서로에게 끌린 거지. 꼴사나워. 아무튼 부럽다 부러워. 선우 선배는 혜미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다 좋지 뭐. 무엇보다 사람이 참 착해. 대학생 때부터 줄곧 느꼈던 건데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은 두 번 다시 못 만나겠다 싶더라. 그래서 냅다 고백했다. 됐냐? 그러면 혜미 너는 선우 선배 어디가 그렇게 좋아? 그야 잘생겼잖아. 정우성 뺨치는 저 콧대, 우수에 젖은 그윽한 눈빛은 공유를 닮았지. 안 그래? 새하얀 피부는 그래 꼭 이동욱 같고 말이야. 맞아. 선우 선배 외모 하나는 기깔나지. 여자 동기들 중에 선우 선배 좋아하지 않은 애들이 없었으니까. 아무튼 혜미 인연 부러워 죽겠다. 배 아플 지경이야. 그래도 기왕 만나는 거 꼭 결혼까지 꼬리내라. 그럴까? 혜미야, 나랑 결혼할래? 네? 결혼이요? 어머, 지금 공개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대박. 결혼해. 그래, 인생 뭐 있어? 마음 맞으면 바로 고하는 거야. 애초부터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에 결혼 생각이 크게 없던 저였지만 전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하루하루 늘어갈수록 그이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 저는 한 가지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에게 재벌이라는 걸 밝히고 싶지 않았던 터라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척 코스프레를 했기 때문인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재벌집 딸이라는 이유로 접근하는 남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모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나쁜 놈들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을 의도치 않게 속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길게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려 계속 질질 끌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을 결심한 마당에 언제까지 진실을 숨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저는 전 남편에게 용기 내어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혜미야, 이런 말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 살면서 너처럼 가슴이 뛰는 여자는 정말 처음이야. 평생 너와 함께하고 싶어. 오빠도 알겠지만 나 집도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오빠한테 도움 안 될지도 몰라.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난 너만 있으면 돼. 너만 마음 열어주면 결혼 준비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오빠, 사실은 나 진지하게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뭐 안 좋은 이야기야? 사실 내가 지금 일하는 호텔, 우리 아버지가 최고 경영주로 있는 곳이야. 뭐라고? 그게 진짜야? 그럼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뭐 이런 거란 거야? 지금까지 가난한 척 속여서 미안해. 재벌집 딸이라고 하면 오빠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조금 놀라긴 했지만 괜찮아. 혜미 네가 재벌집 딸이든 뭐든 난 상관없어. 그냥 너라는 존재 자체만 보고 사랑한 거니까. 정말?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감동이야. 그나저나 우리 혜미가 재벌집 딸이라니 알면 알수록 멋진 여잔데 너랑 결혼하면 나도 드디어 재벌가 입성인가? 왜 자기를 속였냐며 화낼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전 남편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만 보고 사랑한 거라던 그이의 말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이런 남자라면 평생을 믿고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해 곧바로 양가 어른들을 찾아뵙고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전 남편의 집안은 자그마한 제약회사를 운영했는데요. 물론 저희 집안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했지만 사랑에 두 눈이 먼 저는 아무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재벌가들이 흔히 하는 정략 결혼은 치를 떨리도록 싫었거든요. 저는 제가 진짜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누누이 이야기해왔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전 남편을 보더니 미남에다가 성격까지 다정다감해 보인다며 좋아하시더군요. 무엇보다 전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아주 꿀이 떨어지더래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두 눈에 보일 정도라고요. 내 팔자에 어쩌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나 싶어서 절로 우쭐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혹시라도 재벌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면 어떡하나 고민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시댁 식구들은 저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가 왔니? 세상에 어쩜 얼굴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넘치니? 우리 아들이 이런 완벽한 여자를 아내로 맞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니에요, 어머니. 이이가 저한텐 더 과분해요. 참말로 고맙다. 우리 못난 아들 거둬줘서 내 마음이 이제 한시름 놓이는구나. 아가, 결혼하면 절대로 네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생각하지 말거라. 알았지? 요리도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누워만 있어. 청소고 빨래고 다 내 아들 시켜도 돼. 어머님, 어떻게 그래요? 적어도 제 손으로 남편 아침 정도는 직접 차려주고 싶은 게 제 로망이었어요.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니? 아침밥이라니. 어디 여자가 아침밥을 차려? 응? 아, 그래. 아침밥이 먹고 싶으면 차라리 날 불러라. 아싸리 날 파출부라고 생각해도 좋아. 며느라가, 그럼 나는 운전기사라고 생각하렴. 매일 아침 며느리 출근시킬 생각하면 벌써부터 신이 나는구나. 에? 어머님, 아버님도 참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전 비록 재벌집 딸이지만 생활력도 강해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고 살림도 웬만큼 해요. 그래. 어쩜 우리 며느리는 못하는 것도 없네. 우리 며느리한테서 벽이 느껴지는구나. 완벽. 새언니, 저는 새언니 완전 별로네요. 내 마음속 별로. 우리 아가씨, 아버님 닮아서 유머 감각까지 있으세요. 새언니, 제 맘 아시죠? 전 오늘부터 새언니의 노예예요. 거칠게 마구마구 부려먹어주세요. 사랑해요, 새언니. 자, 호들갑은 이만들 하세요. 제 여자친구 얼굴 빨개진 거 봐요. 부끄러워하잖아요. 아유, 얼굴 빨개진 것도 귀여워 죽겠다. 깨물어주고 싶네. 과할 정도로 저를 반겨주는 시댁 식구들 덕분에 솔직히 처음엔 적응이 살짝 안 되긴 했지만 원래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화목한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전 남편과 저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에 꼴이 나였고 결혼 1년 만에 등남까지 했어요. 그야말로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주었고 남편은 언제나 그렇듯 저를 애지중지하며 아껴주었어요. 시부모님은 또 어떻고요. 매일 틈만 나면 우리 며느리 노래를 부르며 저를 귀엽게 봐주셨지요. 명절 때는 처가 먼저 다녀오라며 배려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행여라도 시댁에 가게 되면 절대 집안일에는 손도 못 대게 하셨어요. 새아가, 김장 김치 했는데 좀 가져갈래? 어머, 김장을 혼자 하셨어요? 저 부르시지 않고요. 며느리 뒀다가 뭐 하세요, 어머님? 새언니, 딸인 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깟 김장 제가 다 알아서 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언니는 그냥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돼요. 고마워서 이를 어째요. 어머님 아가씨, 혹시 갖고 싶은 거 뭐 없으세요? 제가 이번 명절 선물로 하나씩 사드릴게요. 어머, 그럼 나는 똥가방 하나 부탁해도 될까? 새언니, 저는 프라다가 요새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알겠어요. 기왕 말 나온 김에 바로 백화점 갈까요? 아고, 우리 새아가 통 큰 것 좀 봐. 내가 전생에 무슨 공을 쌓아서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얻었는지 모르겠다. 역시 우리 새언니 진짜 최고. 언니, 또 김장김치 필요하면 말만 하세요. 우리 며느리 괜히 돈 쓰게 하지 마라. 응? 왜 이렇게 철이 없어들?
아버님 골프채 바꿀 때 안 되셨어요? 뭐, 바꿀 때가 됐긴 했는데. 그럼 아버님도 같이 백화점 가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그럼 뭐, 그럴까? 며느리가 사준다는데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저기요, 나는 뭐 없어. 울 자기는 양복 하나 새로 맞추자. 이야, 우리 마누라 최고다, 최고. 저 역시 시댁 식구들과 전 남편의 배려가 고마워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린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식구들의 얼굴만 봐도 저는 배가 부른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큰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날은 저의 생일을 맞이하여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예약해둔 식당이 바로 집 근처기도 해서 저와 남편은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 유모차 끄는 일도 절대 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걸어오는 아버님이 보이는 게 아닙니까? 저는 아버님을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님 역시 절 보며 반갑게 양팔을 흔들어 주었지요. 파란불이 되자마자 아버님은 분주한 걸음으로 저를 향해 걸어오시더군요. 문제는 바로 맞은편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지 뭡니까? 분명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쌩쌩 달려오는 차는 속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아버님이 달려오는 차에 치일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라 저는 큰 목소리로 아버님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차 와요. 조심하세요. 뭐라고? 멀어서 목소리가 안 들린다. 내가 그쪽으로 더 빨리 가마. 아버님 안 돼요. 얼른 멈추세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대로 가다간 아버님이 차에 치이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필 이때 남편은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일촉즉발의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님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은 오로지 아버님을 구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위험해요. 으아! 끼쿵. 엄청난 굉음과 함께 차에 치인 제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제가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이고, 아가야, 이게 무슨 일이냐? 괜찮냐? 여보, 누가 거기 119 좀 불러주세요. 아버님, 여보, 괜찮아요. 아스팔트 바닥으로 추락한 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는 와중에도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 대신 젊은 제가 차에 치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됐고 불행 중 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사고로 인해 왼쪽 다리가 완전히 망가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린 것입니다. 끝내 왼쪽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된 저는 하루아침에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비극은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다리 절단 수술을 마친 뒤 병실에 누워있는 저를 보며 시댁 식구들이 쑥덕거리더군요. 제가 깨어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온갖 막말을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낭패야. 그러게 성급하게 차로 뛰어들더니만 이 지경이 됐구먼. 세상에 다리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산대. 우리 집안에 장애인이 생기다니 믿을 수가 없어. 아우, 이거 완전 병신이잖아. 이러다 아내 깨겠어요. 나가서 얘기해. 평소 과할 정도로 친절히 대해주던 시댁 식구들이 어찌나 정색을 하며 말하던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들도 속상하고 많이 놀라서 그런 거라며 애써 위안했지요. 하루아침에 며느리가 불구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행히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저에게 친절히 대해주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아가씨까지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새아가 상심이 얼마나 크니.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꿋꿋하게 이겨내야 한다. 알겠니? 못난 날 구하느라 네가 이렇게. 정말 고맙다. 평생 며느라가 너한테 감사해 하면서 삼아.
새언니, 저희 아빠 구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다리 한쪽 불편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같이 극복해요. 그래, 혜미야. 너한텐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우리 씩씩하게 잘 극복해 나가자. 고마워요, 모두들. 정말이지 바보 같게도 저는 저들의 말을 고스란히 믿고는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어제 제가 잠든 줄 모르고 했던 온갖 모욕적인 말들은 그저 너무 놀라 실언한 거라 그리 여겼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리 불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몹시도 괴롭게 했으나 잊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제게는 그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들이었었으니까요. 몇 달 후 저는 재활훈련을 열심히 받고 의족까지 맞춘 뒤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리 한쪽을 잃은 몸이었지만 새롭게 태어난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남편 역시 저의 옆에서 어찌나 열심히 재활치료를 도와주던지 심적으로도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남편을 붙잡고 울면서 물었어요. 다리 한쪽 없는데도 당신은 내가 여전히 좋아? 내 모습 너무 흉측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옛날에 내가 너한테 그랬지. 너가 돈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냥 너라는 존재 자체가 좋은 거라고. 감동이야, 오빠. 오빠처럼 좋은 사람 만난 게 내 인생 최대의 행운이야. 그러니까 네가 다리 한쪽이 없든 팔 한쪽이 없든 난 다 괜찮아. 너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건 절대 아니니까. 남편은 전부 다 괜찮다며 보듬어 주었고 저는 어리석게도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비극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름도 지긋지긋한 코로나 때문인데요. 코로나 여파로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호텔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호텔들을 헐값에 인수 조치하였고 그나마 빚더미에 나앉는 건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집안이 기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상심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아온 재벌집 딸에서 그저 그런 평범한 소시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저밖에 없는 아내 바보처럼 굴던 양반이 묘하게 싸늘해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저기요, 아버님 호텔 요새는 좀 어때? 뭐 똑같이 어렵지 뭐. 그 망할 코로나가 뭔지. 에휴. 아, 씨발 돌겠네. 뭐? 당신 방금 뭐라고 그랬어? 욕한 거야? 내가? 그럴 리가.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그렇지. 자기야, 우리 날도 좋은데 주말에 아기랑 같이 호수공원으로 놀러 갈까? 미안, 내가 좀 피곤하네. 밤에 가자. 그래? 알겠어, 푹 쉬어. 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호텔이 줄줄이 사탕처럼 망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접한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한 것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제 앞에서 저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인데요. 아유, 저기 저 다리 병신 온다. 저 절뚝이면서 걷는 꼬라지하고는 흉측해서 원. 그러게 왜 오지랖을 부려.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피했을 텐데 말이야. 그러면 뭐 영웅 대접이라도 해줄까 봐서? 새언니, 징그러우니까 저기 구석에 가서 다리 안 보이게 돌아 앉아요. 토 쏠리네 정말. 다리 병신 돼서 어디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하겠어? 불쌍한 내 아들만 안 됐네. 어쩌다 저런 박복한 년이랑 결혼해가지고 아유 속 터져. 불쌍한 우리 손주 녀석은 우야했고 녀석 나중에 크면 엄마가 다리 병신이라고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게 눈에 훤하다 훤해. 저 애물단지 저거. 쪽팔리게 진짜. 앞으로 어디 가서 절대 아는 척하지 말아요. 그들이 이토록 의기양양하게 구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던 자그마한 제약회사가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해내어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것이에요. 쫄딱 망한 저희 집안에 비해 아버님의 집안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왕자와 거지꼴이 된 셈이죠.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것은 아버님의 쥐꼬리만한 회사가 코로나 키트를 개발해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저희 아버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준 덕분이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게 된 자기 딸을 잘 부탁한다는 명목으로요. 투자금을 받을 때만 해도 아무 걱정 말라며 며느리는 우리 집의 보배와도 같은 존재라며 알랑방귀를 끼던 존재들이 막상 아버지 회사가 망하니 바로 토사구팽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은 제가 태어난 그날 이후부터 집에 잘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새벽에 귀가하는 날이면 술 냄새를 풀풀 풍겨서 들어오기 일쑤였고 때로는 지독한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기도 했죠. 도대체 당신 요새 왜 그래? 왜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건데? 나랑 애 생각은 안 해? 또 그놈의 잔소리. 지겹지도 않냐? 아니, 난 다 자기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정도가 지나치잖아. 시끄러워. 이 빌어먹을 집구석 집을 나가던지 해야지. 아우씨. 처음엔 전 남편도 속상한 마음에 저러는가 보다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가 제게서 멀어지려고 한다는 걸 느꼈지만 모든 걸 꾹 참고 인내했어요. 저를 그 누구보다 사랑해주던 그이었기에 전 남편을 믿고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네, 맞아요. 더 이상 예전에 지극정성으로 절 사랑해주었던 남자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코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이 너무나도 보란듯이 와이셔츠에 여자 립스틱 자국을 묻혀온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혼해달라고 온몸으로 요구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처음 여자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만 해도 설마 했는데 이제 그 설마가 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 립스틱 자국 뭐야? 설마 바람 펴? 바람? 너 말 잘했다. 밖에 나가면 아주 젊고 탱탱한 애들이 사방에 깔리고 깔렸어. 집구석에서 너 같은 다리 병신 보다가 밖에 나가니까 저절로 눈 돌아가더라. 미쳤어?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아이씨, 막말로 다리 한쪽 없는 년이랑 사는 내 심정도 좀 생각해 봐라. 눈이 있으면 지금 네 꼴을 좀 봐. 보기만 해도 역겹다고.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사랑? 야, 이년아. 내가 너 같은 못생긴 년을 뭐가 좋다고 사랑하냐?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당신? 주제를 좀 파악해, 이년아. 내가 널 사랑하긴 개뿔. 난 널 사랑한 게 아니라 네 돈을 사랑한 거야. 재벌가 사이 좀 돼보나 했더니 아유 씨팔 빈털터리 장애인 여편네 데리고 사는 꼴이라니. 아이고 내 팔자야.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너같이 존나 평범한 년이 뭐 좋다고 결혼하냐. 솔직히 나 같은 왁구 가진 남자가 너를? 아, 그나마 네가 재벌이라 지금껏 만나준 거야. 알아? 저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제가 재벌가 딸이라는 걸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제가 그저 평범한 집 딸인 줄 알아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졸업 후 사실은 제가 재벌집 딸내미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되고는 작정하고 계획을 꾸민 것입니다. 운명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첫 만남조차 사실은 모든 게 조작된 최악의 만남이었던 거죠. 이 천하의 호랑 말코 같은 자식한테 깜빡 속아 제 인생을 허비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허탈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지나친 환대 역시 제가 재벌집 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거짓 연기를 펼쳤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적간놈의 아버지를 구하겠다고 차로 뛰어들고 그것도 모자라 다리 한쪽까지 잃게 된 제가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당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래? 그리고 내가 다리 이렇게 된 거 다 자기 아버님 구하려다가 그런 건데 당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천벌 받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천벌? 야, 아직도 모르겠냐? 지금 너랑 사는 것 자체가 나한테 천벌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당신 언젠가 내가 정말 복수할 거야. 당신 가만 안 둬 정말? 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 복수는 개뿔. 혼자서는 잘 걷지도 못하는 게 퍽이나 복수하겠다. 어디 해볼 테면 해봐.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남편과는 하루하루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다리 병신이랑 살면 성욕이 뚝 떨어진다는 둥,
장애인이랑 눈만 마주쳐도 오늘 하루 재수가 없다는 둥 온갖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듣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폭력까지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으로 모자라 골프채까지 휘둘러 유리창을 깨버리기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아이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못할 것 같아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얼씨구나 하고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당신 생각 잘 알겠어. 그렇게 내가 꼴보기 싫고 역겨우면 그래, 우리 이혼해. 내가 깔끔히 이혼해 줄게. 이혼해주면 되잖아. 이야, 대환영이다 이년아. 너만 보면 그냥 재수가 없어. 액! 그렇게 저희는 결혼 3년 만에 완전히 갈라섰고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낳은 아이조차 꼴보기 싫다며 면접 교섭권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애가 없어야 나중에 재혼도 더 잘 된다나 뭐라나 사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씹으렸습니다.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그 남자 정말이지 최악이더군요. 저는 비록 다리 한쪽 없는 싱글맘이 되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부모님을 찾아가 제 상황을 말씀드린 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우선 재활훈련에 집중하면서 의족으로 걷는 연습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악착같이 노력한 끝에 금세 의족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긴 바지를 입으면 다리 하나 없는 게 전혀 티가 나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불행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엉망일까 자책하지 말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운 총량의 법칙이라고. 불행이 밀려온 만큼 언젠가는 반드시 또 행운도 밀려올 거라는 말. 그 말 하나를 믿으며 더욱 악착같이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호텔 쪽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리 한쪽이 없기 때문에 호텔리어로 취업은 어려웠지만 경영학을 전공했기에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어찌어찌 3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입은 마음의 상처도 차츰 시간이 흐르니 딱지가 지고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하더라고요.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코로나가 나름 잠잠해지고 해외여행 규제도 풀리게 되어 호텔 산업은 또다시 새로운 전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입점해 있는 외국계 호텔 쪽에서 저희 아버지께 한국 지점 총괄 CEO를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일생을 호텔 산업에 종사하시던 아버지의 능력을 외국 투자자가 단번에 알아본 것이지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총괄 CEO 자리를 본인이 아니라 딸인 저를 추천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딸의 뒤에서 자문 역할을 하며 최선을 다해 돕겠다면서요. 처음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무척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정상인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염려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만큼 호텔 일에 열정적인 사람도 없다며 더욱더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호텔리어로 일했기 때문에 이만하면 실무 경험도 충분했고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까지 할 줄 알아 외국계 바이어들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능통했지요. 결국 아버지의 응원에 힘입어 이사회의 최종 승인까지 얻어내 호텔 총괄 CEO로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겨냥한 각종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연간 호텔 방문객을 최다로 높이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리 한쪽이 없는 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저희 집안은 다시 남부러울 게 없던 재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는 대표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마침내 제게도 통쾌한 복수를 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호텔 점검차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던 와중 화장실에서 익숙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들이 청소 도구를 든 채 열심히 바닥을 쓸고 닦더군요. 네, 바로 시댁 식구들과 전 남편 무리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안색이 백지장처럼 파래지시더니 두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아니, 너는... 어머, 왜 여기서 구질구질하게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그게 청소업체에서 일하는데 이곳으로 배정받아서. 그나저나 넌 여기 왜 있니? 그야 제가 이곳 대표니까 있죠. 뭐 잘못됐어요?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곳에서 청소 일을 하는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마주치다니 기가 막힌 일이죠. 더군다나 번지르르 했던 그들 행색이 어찌나 거짓골인지 마치 몇 날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님의 제약회사는 코로나 키트를 개발했지만 중국엔 수많은 경쟁회사에 밀려 얼마 가지 않아 쫄딱 말아먹었다고 합니다. 그 후 전 남편은 기사회생을 노리며 무리하게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그나마 있던 돈도 모조리 날리게 된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의 몰골을 자세히 살펴보니 다리 한쪽을 절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보고 다리 병신이라고 폭언을 하더니 지 또한 불구가 됐지 뭐예요. 정말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절실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대표님, 오전에 중국 쪽 바이어와 미팅 있으십니다. 네, 지금 당장 미팅실로 올라가죠. 예, 대표님, 오후엔 일본에서 미팅이 있으신데요. 미팅 전에 식사하셔야 할 것 같아서 식당은 미슐랭 3스타 오마카세 집으로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거기 맛 좋던데요. 잘 나가는 제 모습을 보며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입이 어찌나 떡 벌어지더니 정말 고소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염치 없는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온갖 가련한 척을 다하며 저에게 도움을 구하더군요. 하지만 한 번 속지 어디 두 번 속겠습니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우리 며느라가가 대표가 됐단 말이야? 아이고, 정말 잘 됐구나. 말 조심하세요. 누가 누구 며느라가예요? 당신 같은 시아버지 둔 적 없으니까 꺼져요. 새언니,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저희 좀 도와주세요. 보시다시피 온 가족이 청소 일하러 다닐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이러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예정은 개뿔. 그 더러운 면상 안 치워? 새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전부 다 내 잘못이야. 지난 날은 잊고 한 번만 눈 딱 감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너한테 평생 은혜 갚으며 삼아. 그러니 제발. 아, 됐고요. 딴짓하지 말고 청소나 열심히 하세요. 사람이 일을 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남한테 빌어먹을 생각만 하니까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무슨 기생충도 아니고 말이야. 바닥에 광날 정도로 깨끗하게 닦아 놓으세요. 아시겠어요? 자기야, 나 자기 말처럼 천벌받았나 봐. 나도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다리가 끼어서 반병신이 됐어. 이게 다 전부 내 탓이야. 자기한테 그때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면 안 됐었는데. 어머, 어쩜 좋아? 이거 완전 병신이잖아? 너무 안 됐다. 저기야,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해? 왜? 네가 했던 말 똑같이 되돌려준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이게 어디서 이따위 흉측한 다리를 내밀어? 경비 불러서 이 잡것들 당장 내쫓아요. 당장! 호텔에 두 번 다신 발 못 들이게 아주 혼쭐을 내란 말이에요. 퇴!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가래침을 시원하게 뱉어준 뒤 그들을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경비원의 손에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건지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아주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대로 끝내기엔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통쾌한 복수가 없을까 머리를 굴렸지요. 그런데 바로 옆에 걸레반 물을 담아두는 커다란 양동이 하나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가기만 해도 구린내가 풀풀 올라오는 게 딱 이거다 싶었습니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 천하의 잡것들아! 촤! 저는 곧바로 걸레반 물을 어머님께 한 번, 아버님께 한 번, 아가씨에게 한 번, 그리고 전 남편 그 호랑 말코 새끼한테는 3번씩 화끈하게 뿌려줬습니다. 에구머니나,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다 뭐야?
더러워. 으! 온몸에서 하수구 냄새가 나잖아. 꼴 좋네. 야, 너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고 그랬지? 구질구질한 네 식구들 건사하면서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걸레물을 뒤집어 쓴 채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그들은 호텔 앞 길바닥에 나뒹굴며 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유리창을 통해 그 꼴을 보며 비로소 환하게 웃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다시 만나 더러웠어요. 앞으론 절대 보지 말아요, 우리. 이렇게 저의 불행도 드디어 막을 내렸네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불행하리란 법은 없나 봅니다. 저는 비록 시련을 겪었지만 인생에 큰 교훈을 얻고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 몹시도 행복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고요. 제 아들 역시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최근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요. 한번 사람에 크게 상처를 입어서 그런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고 현재는 예쁜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단연 최고의 사이다 사연이네요. 못된 전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걸레빤 물을 부어준 생각을 하면 와, 절로 짜릿함이 밀려옵니다. 특히 행운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이 무척 와닿네요.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의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떠올려 주세요. 길고 긴 어둠 끝에는 반드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짜릿한 사이다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